안녕하세요. 더 파인트 TV 최인규입니다. 세상의 모든 리뷰 더 파인트 TV입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러분이 오페라 한 곡을 듣고 계십니다. BJ의 내 귀에 들리는 음성, 진주 조개잡이라고 하는 그 오페라에 쓰였던 오페라죠. 근데 굉장히 많이 이 상연이 되고요. 또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는 곡인데 왜 오늘 처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냐? 오늘 소개할 영화 더 파더의 이 오페라가 아주 영화 속에서 잘 쓰여져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사실 더 파더뿐만 아니라 이 오페라가 뇌기에 들리는 음성이 쓰여진 노래는 노래가 아니라 영화는 꽤 많은데요. 지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해도 한 2편 정도. 행복, 우리나라 영화 행복 있죠. 행복이라는 영화에 쓰여졌고요. 예, 황정민 이나 주연을 했던 그 행복에 쓰여졌고, 또 조니 데비 주연을 맡았던, 우리나라 제목은 피아노 2인데요. 사실 피아노가 성공해가지고 그냥 피아노 2라는 제목을 갖다 붙인 거고, 원제는 The Man Who Cried라고 하는 셀리 포터가 감독했던, 올랜도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 여성 감독이 만들었던 2001년도 영화. 예, 이 영화도 굉장히 좋은데요. 여기서 이제 이 오페라를 썼고, 또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꽤 많은 영화들에서 이 오페라를 썼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곡이고요. 또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슬픈 노래입니다. 이 비제가 25살에 작곡한, 아주 굉장히 어린 나이에 이 노래를 작곡했죠. 그래서 작곡한 걸로도 유명한데, 이 곡은 스리랑카가 배경이고요. 2명의 그 진주 조개잡이를 하고 있는 두 친구, 굉장히 친한 친구가 우연히 그 사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여사제를, 그 레일라라고 하는 여사제를 만나게 되고, 둘 다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예, 삼각관계죠. 그렇게 되는 건데, 결국엔 나중에 이제 파국으로 이 관계가 파국을 맞게 되는 그런 아주 슬픈, 어떻게 보면 슬프면서도 이 곡이 불러질 때 또 굉장히 아름다워요. 예, 제가 오페라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 이 진주 조개잡이라는 걸 귀동량으로 제가 이제 들었을 때, 예, 굉장히 아름다운 대목에서, 예, 마치 이제 사랑의 세레나를 부르듯이 예전에 둘이 사랑하던 그런 관계를 회상하면서 이게 나오는 그런 곡인데요. 더 파더에서 안소니 호킨스가 이 이어폰을,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의자에 앉아갖고 초연한 표정으로 그 과거의 자신의 모습, 어떻게 보면 자신이 왕성하게 일을 했던 젊었을 때의 모습, 마치 그런 것을 회상하는 듯한 장면. 영화의 굉장한 명장면이었습니다. 예. 더 파더는 이 BJ 오페라뿐만 아니라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도 쓰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음악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지만 아주 미니멀하게, 또 아주 클래식을 씀으로써 또 그 영화의 어떤 느낌과 맞물려서 되게 클래시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잠깐 우리가 이제 요 클립을 한번 볼까요? Friday, 31st of December, 1937. Your daughter at the moment, is that right? Yes, in my flat. I've lived in this flat for 30 years now. It's me. And my daughter is very interested in it. No, Dad, what are you talking about? So she's moved in with this man she met. I'm here to help you. Tell me, do what? Everything is fine, Anne. I don't know what she's cooking up against me, but she's cooking something up, that I do know. Believe me, there's something funny going on. Has anyone seen my watch? It's been stolen. No, it hasn't. What do you mean, no, it hasn't? No, it's been going on for some time. It's me. Anne! Strange things going on around us. Where's Anne? What are you talking about? Where is she? I'm here. I
I don't need any help. We have to come up with a different arrangement. Stop talking. And I'm not leaving my flat. I am not leaving. 네, 보시면 뭐 진짜 뭐 안소니 홉킨스의 사실 뭐 원맨 쇼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이죠. 예, 극중 배역도 이제 극 이름도 안소니라고 하는 이름인데 제가 올해 봤던 영화 중 가장 인상적인 영화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개드릴 두 영화가 다 저는 굉장히 올해 봤던 영화 중에 거의 으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 파더와 이따가 이제 노매드랜드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더 파더는 정말 이게 이제 영국을 배경으로 런던을 배경으로 이제 만들어진 영화이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영국 하면 또 이렇게 어떤 배우들의 연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잘 트레이닝되고 그런 연기자들 많이 배출을 했는데 뭐 앤소니 호킨스도 뭐 영국 출신이고요. 여기 뭐 올리비아 콜먼이라고 이라든지 딸 역할을 맡았던 여기에 보면 나오는 또 여러 조연을 맡았던 이런 배우들 보면 루퍼트 스웰이라고 하는 배우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배우들이 굉장한 어떤 연기파 배우고 아주 연기가 짱짱한 영화입니다. 먼저 이 영화 더 파더는 그 안소니 호킨스를 정점으로 정말 아주 세련된 그리고 아주 안정된 연기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죠. 그리고 또 이 영화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이죠. 점점 이 기억을 잃어가는 안소니의 이제 모습이 이 영화 속에 투영이 되어 있는데 치매는 다른 영화들이 상당히 많죠. 예. 뭐 최근에 생각나는 것만 해도 뭐 스틸 앨리스라든지 노트북은 꽤 됐죠. 뭐 노트북이라든지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좋아하셨던 치매를 소재로 이제 멜로드라마로 풀었던 노트북. 그 다음에 아모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르도 어떻게 보면 멜로드라마죠. 그 노부부의 이야기를 아주 리얼하게 담았던. 그런데 또 기억을 잃어가는 그 줄리엣 무어가 주연을 했던 스틸 앨리스, 예, 아카데미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았던 그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작품들을 우리가 보면 치매를 과연 어떻게 다루느냐. 그러니까 제 3자의 입장에서 치매에 걸린 그 주인공, 거의 대부분이 이제 주인공이죠. 영화 속에서 주인공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많이 다뤄졌던 그 치매 영화라고 한다면 더 파더는 굉장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점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안소니를 바라보는 뭐 딸이라든지 간호사라든지 사위라든지 그리고 의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어떤 시각과 안소니가, 그러니까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안소니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계속 크로스 컷 되면서 중첩되면서 다른 시점에서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어떻게 보면 가장 온전한, 가장 진실에 가까운 그런 어떤 치매를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치매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이 치매를 표현하는 거와 치매에 걸린 사람의 시각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 물론 일부를 그렇게 보여주는 뭐 아주 뭐 짧은 어떤 플래시백이라든지 아니면 인서트 컷들을 통해서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많았습니다만은 이 영화는 아주 전면적으로 앤소니의 점점 그 감퇴하는 기억을 영화의 전면에 놓고 보여주는 그런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마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신분석학에서 보면 락강의 어떤 뭐 상상계와 현실계 이런 것들이 막 중첩되는 느낌. 그렇게 함으로써 이 단순한 드라마에 굉장한 매력을 부과하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영화 전체가 대부분이 80% 90%가 이 앤소니의 집에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그 모습인데요. 아주 뭐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집의 이미지를 긴 복도 그리고 방 여러 방들의 어떤 문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마치 시면의 어떤 기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다시 빠져나오고 하는 그런 듯한 어떤 모습들, 그리고 장소들이 커트되는 것들이 굉장히 단호한
어떤 컷에 의해서 집에서 어떤 요양원으로 집에서 병원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마치 점프컷 같은 느낌도 들고요. 예, 그런데 하지만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점프컷처럼 막 튀는 게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럽게 예, 기억 속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기억이 들었다가 예, 정신줄을 놨다가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표현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아카데미잖아요, 그죠? 제가 아카데미를 결정할 수 있다면 더 파더는 나무주연은 무조건 줄 것 같고요. 작품상은 잘 모르겠어요. 예, 뭐 저라면 굉장히 고민할 것 같은데 더 파더랑 노매드랜드를 놓고 굉장히 고민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심리적인 어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앤소니 호킨스 그리고 올리비아 콜맨이 보여주는 이 연기의 앙상블, 그 심리 드라마의 어떤 백미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리고 영화 보는 내내 굉장히 무서워요. 예, 저는 와 어떤 웬만한 호러 영화보다도 이 영화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반적으로 호러 영화는 사실은 판타지가 좀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되게 과장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뭐 3분의 1이 치매에 걸리잖아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좀 더 들면 닥쳐야 될 일이고 또 주위에 많은 뭐 우리의 부모님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픽진하게 표현이 돼서 저는 굉장히 공포스럽게 이 영화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되게 멜로가 강한 어떤 그런 드라마라든지 치매를 다룬 드라마라든지 어떻게 보면 뭐 심파가 있는 어떤 되게 감성적인 어떤 드라마라든지 치매를 다룬 드라마라든지 이런 것과 달리 더 파더는 굉장히 전면적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도전적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성적으로 치매를 다룬 드라마가 아닐까. 이번 봄에 여러분들에게 꼭 권해드립니다. 네. 한국에서 그렇게 흥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직도 극장에서 조금 하고 있으니까 저희 이 코너 나우 시네마가 늦죠? 제가 이 유튜브를 조금 늦게 시작한 것도 있고요. 제가 뭐 영화 보는 속도가 뭐 평론가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늦게 보기 때문에 좀 늦게 소개해줘서 뭐 극장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뭐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OTT로 꼭 뭐 보셔도 되고요. 아무튼 저는 뭐 최근에 봤던 영화 중 가장 인상적인 영화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뭐 감독 얘기를 잠깐 플로리안 젤러라고 하는 프랑스 감독인데요. 사실 뭐 제가 이전 작을 본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뭐 신인 감독이고요. 뭐 극작가이자 연극 연출가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더 파더도 르페르라고 하는 연극을 전 세계적인 어떤 성공을 거뒀던 연극을 지금 영화로 옮긴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작품에 이렇게 만든다. 네, 대단하죠. 예. 뭐 아무튼 굉장히 앞으로의 그런 작품들이 기대되는 그런 감독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 다음 작품은 노매드랜드죠. 예, 노매드랜드. 예, 노매드랜드도 뭐 상영한 지 꽤 됐고요. 아무래도 강력한 많은 이제 뭐 평단에서 아카데미 작품상에 유력시 되는 그런 작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작품상을 받지 않을까? 근데 뭐 제가 뭐 계속
틀려가지고요. 요즘 잘 맞지가 않더라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뭐 기생충보다 1917이 받을 줄 알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1917 굉장히 좋아했고요. 뭐 기생충도 굉장히 좋은 영화지만 뭐 아무튼 1917이 받을 줄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조심스럽게 노매드랜드를 점쳐 보는데요. 아무튼 뭐 아카데미 작품상이 또 되게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영화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노매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유목 뭐 이렇게 자주 이동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땅 노매드랜드 가 아니라 한 줄로 얘기하자면 노매드랜드 미치지 않는 땅이 아닐까. 왜냐? 여기 이제 주인공이 프란시스 맥도맨드죠, 그죠? 네바다 주에 있는 그 엠파이어라고 하는 도시. 이름도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엠파이어, 제국이죠. 근데 쫄딱 망했어. 무슨 석고 만드는 무슨 회사인가? 뭐 그런 큰 공장이 있었던 곳이라고 이제 영화에서는 소개되고 있는데 완전히 그 공장이 철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갑작스럽게 만들어졌던 그 엠파이어라고 하는 도시는 완전히 그냥 이 도시가 막 파괴되듯이 다 주민들이 흩어지고 도시는 텅 비어버리고요. 그래서 결국 이 주인공인 프란시스 맥도맨드도 이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커다란 밴을 타고 미국의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노매드 라이프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물론 이제 뭐 정처 없이 떠돌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이제 중간중간 거기 뭐 아마존이라든지 특히 이제 아마존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마존에서 이제 뭐 파타임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요. 캠핑장에서 이제 뭐 환경보호원 같은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 벌어서 아주 미니멀한 라이프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 영화는 굉장히 시적이라고 봤거든요. 그 어떤 카메라와 그 프란시스 맥도맨드의 표정이 맞물리면서 사실 대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사가 많지는 않은데 그녀의 그 표정이 모든 걸 연기하고 있다고 저 봐지는데요. 마치 그 자신의 어떤 그 본질,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끝까지 찾아가는 자신의 삶의 철학을 계속 이렇게 질문해보고 끝까지 한번 그 속에 따라가보는 그런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 영화 속에서 사실은 뭐 가난해서 물론 가난해서 이렇게 배를 타고 차박을 하는 그런 이유도 있겠습니다만은 일종의 이 여주인공의 프란시스 맥도맨드의 어떤 삶의 철학이죠. 이렇게 떠도는 게 삶의 철학이자 삶 그 자체죠. 그게 그냥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이 영화 속에서 보면 그런 어떤 차박을 하면서 친하게 된 어떤 그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자는 얘기도 하고요. 또 이 동생을 걱정하는 언니들이 집에서 이제 같이 살면 세틀하면 어떻냐, 세틀다운 하면 어떻냐, 뭐 이런 식의 이제 제의도 하지만 그녀는 그냥 자신의 삶을 찾아서 계속 그냥 정처 없이 이 미국의 광활한 이 들판을 떠도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저는 이 영화가 뭐 미국 영화 보면서 이런 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서북의 어떤 그런 모습, 초창기 개척기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그 땅과 꿈을 찾아서 헤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성찰적으로 변주해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영화가 아닐까라는 어떤 생각을 했고요. 저는 굉장히 이 영화가 어떤 촬영의 아름다움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연기의 되게 미니멀한 연기, 표정이 되게 강조된 그런 연기, 그리고 이 영화가 어떤 사실 이게 이제 그 논픽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밴을 타고 굉장히 여러 주를 떠도는 삶을 이 루포 형식으로 기록한 이 작품을 프란시스 맥도날드가 판권을 사서 제작자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의 요 주인공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 클로이 자오라고 하는 중국 출신 감독이죠. 물론 뭐 중국에서 이제 어릴 때 영국으로 가서 이제 거주하다가 뭐 학교는 또 미국에서 다닌 굉장히 코스모폴리탄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감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영화가 아마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하고 헤매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 감독의 어떤 그런 정체성과도 맞물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없다. 예. 그리고 역설적으로 어떤 미국인이 아니라 제 3자의 눈에서 바라본 어떤 미국의 모습, 그리고 어떤 미국인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 영화 속에 투영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이 영화가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여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영화가 굉장히 차분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식의 드라마가 갖고 있는 뭐 되게 감성적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파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다 걷어내고요. 굉장히 차분하고 성찰적인 그런 영화로 이 영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이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이 프란시스 맥도날드가 계속 이 밴을 타고 떠돌다가 마지막에 자신이 살던 그 엠파이어를 다시 가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엠파이어라는 어떤 작은 마을이죠. 거기서 그 자기의 집을 들어가는 장면, 거기에 이제 부서진 집, 그리고 뭐 텅 빈 어떤 거실의 모습, 그리고 뜯겨져 나간 창틀, 뭐 이런 것들을 멍하니 지켜보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이제 기억에 남던데,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어떤 공간과 이 소멸해 나가는 공간과 또 점점 소멸해 나가는 어떤 인간과 그런 인간의 모습이 맞닿아지는 그런 어떤 장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건물은 낡아지고 도시는 쇠퇴하고 인간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겠죠. 예. 모두가 그렇죠, 그죠? 근데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농담입니다만은 진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야, 이게 뭐 가진 것도 제가 별로 없지만 버려야겠다. 저는 굉장히 뭐 이제는 좀 많이 버리고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굉장히 나를 짓누르고 있는 어떤 짐들을 하나하나씩 던져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너무 자유롭게 보이더라고요, 그 인생이. 물론 그 인생을 직접 겪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마치 새처럼 환하게 날아갈 때 프란시스 맥도날드가 옷을 훌러덩 벗어버리고 그 냇가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 장면, 입술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 장면들은 굉장히 새처럼 자유로운, 진짜 모든 걸 벗어버리고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굉장히 어떻게 살까라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그런 어떤 질문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아까 더 파더와 마찬가지로 노매드랜드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영화 너무 재밌게 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은 나우 시네마에서는 더 파더 그리고 노매드랜드 이 두 편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둘 다 너무 좋은 작품이라서 사실 뭐 제가 이렇게 떠들고 할 뭐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극장에 가서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뭐 25일 10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미국에서도 25일 날 이제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죠. 시차 때문에 내일 이제 오전이 될 건데요. 요거 뭐 잠깐 얘기해보고 뭐 재미삼아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으면 더 파인트 TV가 성지가 되겠죠. 많이 맞으면. 근데 뭐 요즘 거의 안 맞더라고요. 예. 이 보면 일단 작품상 The Father, 유다 앤 블랙 메시아, 맹크, 미나리, 노매드랜드, Promising Young Woman, Sound of Metal, Trial of the Chicago 7. 제가 대부분의 영화를 봤는데요. 사운드 오브 메탈 그리고 지금 극장에 막 개봉한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는 제가 아직 못 봤습니다. 이거 뭐 핑크팬더 그 조직원의 활동을 다룬 영화죠. 근데 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매드랜드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미나리는 뭐 아무래도 여우 조연상으로 갈 것 같고요. 그리고 다코스를 꼽으라고 한다면 Promising Young Woman, 그 다음에 The Father가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근데 노매드가 제 생각에는 간발의 차이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뭐 넷플릭스에서 바로 개봉했던 뭐 맹크라든지 Trial of the Chicago 7 뭐 이 작품도 상당히 좋은데요. 맹크는 오손 웰즈 그 시민 케인을 썼던 그 어떤 시나리오를 쓰는 그런 것을 이제 영화한 그런 그 오손 웰즈와 그 극작가 간의 그 관계를 다룬 흑백 영화죠. 데이비 핀처가 이제 감독을 했는데 영화도 그래서 상당히 뛰어난데 노매드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감독상. 감독도 뭐 어나더 라운드, 토마스 빈터버그, 뭐 이게 덴마크의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죠. 뭐 도그마 시절부터 활동했던 감독이고요. 맹크, 데이비 핀처, 미나리의 뭐 정의삭 감독, 그 다음에 프라미싱 영워먼, 에머럴드 피넬. 이게 저기 제가 좋아하는 배우인데 뭐 이번에 감독까지 이제 그 데뷔를 했죠. 에머럴드 피넬.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노매드랜드의 클로이 자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성 감독이 탄다면 굉장히 오랜만에 타는 거죠. 굉장히 오랜만에 이 수상을 하게 되는 건데 아마도 클로이 자오 아니면 에메랄드 피넬이 다코스인데 뭐 둘 다 여성 감독이니까 이번엔 여성 감독이 타지 않을까. 예. 그동안 너무 이제 남성 위주의 아카데미여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영화가 굉장히 좋아요. 제 생각에는. 예. 그 다음에 나무주연상. 나무주연상은 저는 이파전이라고 봅니다. 더 파더 안소니 호킨스. 예. 그 다음에 마 레이니 그녀가 블루스. 이것도 이제 넷플릭스에서 개봉했던 영화인데 마레이니에 관한 어떤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그 재즈 영화죠. 그 스튜디오에서 녹음하는 그 아주 찰나의 순간을 영화했는데 여기서 체드윅 보스만의 연기는 이 성미 마른 연기 아주 깐깐한 이 연기를 아주 너무나 잘했습니다. 체드윅 보스만 연기가 굉장히 뛰어난데 체드윅 보스만이 안타깝게도 췌장암으로 작년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아마 동정표가 좀 갈 것 같기도 하고요. 영화도 되게 좋아요. 연기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안소니 호킨스 아니면 체드윅 보즈만인데 네. 저라면 안소니 호킨스를 주겠는데 가능성은 체드윅 보스만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오브 메틀의 리즈 아메드, 맹크의 게리 올드만, 미나리의 스티븐 연 등이 있는데 앞에 얘기한 두
배우가 더 앞서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우주연상. 여기도 아주 접전인데요. 마레이니 그녀가 블루스의 비올라 데이비스. 다코스죠. 그 다음에 The United States vs. 빌리 홀로데이의 엔드라데이. 제가 이 영화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 얘기를 못 하겠고요. 그녀의 조각들. 바네사 컵. 이것도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OTT에서. 바네사 컵의 연기도 굉장히 뛰어난데 그리고 노매들랜드의 프란시스 맥도맨드, 프라미싱 영어먼의 캐리 멀리건. 제가 봐서는 프란시스 맥도맨드 아니면 캐리 멀리건인데 프란시스 맥도맨드는 사실 3빌보드로 2년 전에 수상을 또 했죠. 그래도 이번에 한 번 더 하지 않을까. 노매들랜드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생각해요. 아마도 프란시스 맥도맨드가 조금 앞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남우조연상은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의 서치 바론 코헨. 굉장히 웃기는 코미디언이죠. 보랏을 만들었던. 이번에 보랏2가 또 여우조연상에 이제 후보로 올랐는데 뭐 어찌됐든 샤샤 바론 코헨은 뭐 전극도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코미디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포복절도할 그런 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도 굉장히 잘한다. 그런 걸 이제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이 이제 보여줬고요. 유단 그리고 블랙 메시아의 데니얼 칼루아. 겟아웃의 주인공이죠.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 오브 메탈 폴 레이시. 사실 사운드 오브 메탈도 영화 되게 좋다고 그러고 이 연기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리얼한 어떤 연기라고 하는데 제가 못 봤어요. 아직 사운드 오브 메탈을. 그래갖고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고요. 원나잇 인 마이애미 레슬리 오덤 주니어. 이거 원나잇 인 마이애미도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코멘트를 할 수 없고요.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의 라키 스탬필드. 여기도 라키 스탬필드도 겟아웃에서 나왔던 사실 데니엘 컬로마와 호흡을 같이 맞췄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를 못 봤지만 현지의 평가에 의하면 데니엘 컬루야가 이번에는 타지 않을까. 겟아웃에서 미끄러졌거든요. 남우주연상에서 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 있네요. 여우조연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죠? 우리 윤여정 선생님. 보랏 서브시퀀스 무비 필름. 보랏2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마리아 바칼로바. 다코스입니다. 마리아 바칼로바의 연기가 굉장히 뛰어났다고. 제가 보랏2를 못 봐가지고 제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는데 굉장히 코믹하면서도 정말 기상천외한 연기를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힐빌리의 노래 글렌 클로즈. 여기 할머니 역으로 나온 글렌 클로즈도 사실 인생 연기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다음에 더 파더 올리비아 콜맨. 두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더 페이버릿의 그죠? 히로인인데 더 페이버릿의 수로 여우주연상까지 탔죠. 올리비아 콜맨의 연기도 더 파더에서 딸 역할 정말 뛰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맨크의 어멘다 사이프리드. 배우로 나오죠 여기. 배우로 나오는데 아멘다 사이프리드도 연기를 굉장히 여기서 잘했죠. 그 다음에 미나리 윤여정인데 윤여정이 이 추세를 보면 유력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에 이제 여러 배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패턴화된 연기를 보여준다면 글렌 클로즈나 올리비아 콜만 같은 연기 얼마나 짱짱합니까? 그런 연기를 보다가 사실 미나리 윤여정이나 아니면 보랏의 마리아 바칼로바의 연기를 보면 굉장히 다르겠죠. 그런 지점들이 이번에는 미나리의 윤여정이나 아니면 보랏의 마리아 바칼로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아무래도 여러 추세로 봐서 우리 미나리의 윤여정 선생님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각본상 나왔네요. 각본상은 각본상도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미나리, 프라미싱 용 워먼, 사운드 오브 메탈,
그 다음에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쟁쟁하죠. 특히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은 아론 소킨 네트워크와 머니볼의 작가입니다. 저는 아론 소킨이 글을 더 잘 쓴다고 생각해요. 연출보다는. 시카고 이 영화도 좋은데요.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네트워크와 머니볼의 글빨은 정말 저는 21세기 영화 중에서 손꼽히는 작품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론 소킨도 뭐 유력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에머럴드 피넬, 이 여자 신인 감독 연기자면서 연출도 하는 킬링 이브에도 나오는 배우죠. 정말 재밌는 역할로 나오는데 어찌됐든 프라미싱 영어머니 대세가 아닐까라는 외신들의 얘기도 있고요. 우리나라 뭐 잡지 시내 21도 뭐 콕 찍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본상은 일로 가지 않을까. 프라미싱 영어먼. 촬영상 볼까요? 유다 그리고 블랙 메시아. 그 다음에 맹크, 뉴스 오브 더 월드. 뉴스 오브 더 월드는 넷플릭스에서 또 이제 선을 보였고요. 다리우스 콘지가 아닌 다리우스 볼스키네요. 여기 뭐 친인척간인가? 다리우스. 아무튼 동국군 감독인가 봅니다. 다리우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걸 보면 아무튼 뉴스 오브 더 월드도 굉장히 촬영이 좋았죠. 서부 개척 시대의 그 연기. 톰 행크스 연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그죠? 안타깝게 이번에 나무주연상에서 빠졌네요. 그리고 그 꼬마 여자 잊혀지질 않던데, 그죠? 미국 배우가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근데 조연상의 후보라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뭐 이번에 아카데미 후보에서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노매드랜드, 조시아 제임스 리차드, 트라이얼 오브 더 시카고 7, 패돈 파파 미하일이라고 하네요. 그냥 뭐 올해는 그냥 노매드랜드로 그냥 쫙 가보겠습니다. 조시아 제임스 리차드, 노매드랜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음악상에서 혹시나 미나리가 이변을 일으키지 않을까. 저는 미나리 음악이 너무 좋았거든요. 더 파더의 OST도 상당히 좋았는데 뭐 어찌됐든 아무튼 이 정도 뭐 부분이 되게 뭐 이렇게 본상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내일 미나리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뭐 우리 윤여정 선생님이 한국 영화로서는 한국 배우로서는 최초로 여우 조연상을 시상하기를 기대하면서 자 오늘 세상의 모든 것에 관한 리뷰 더 파인트 TV 나우 시네마 두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